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 연구원 이름이 너무 길죠? 13자나 되는데요. 영문으로 하면 그 코리아 마르타임 이퀴프먼트 리서치 앤 인스티튜트인데 앞자를 따서 코멜이라고 그럽니다. 세자로 코멜이 이렇게 잘 이야기를. 제가 저 밑에 이름을 앞에 원장이라는 표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 연구원에서 지금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원장으로서 그냥 취임한 것이 아니고 내부의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같이 연구를 하다가 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원장이라는 호칭을 따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50분이라고 그럽니다. 50분 정도 말씀드리고 10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 잘 모르시니까 간단히 연구원 소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조선 기자재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기술 동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코메리는 본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이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고 합니다. 아마 그 국책연구원 이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김해에 있는 재료연구원 등 전기연구원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물론 그런 연구원을 우리 정부 출연연구원이라 그러죠. 그런 연구원이 있고 그 외에 각 부처라든지 또는 우리 의생명진흥원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지자체가 투자를 해서 또 운영하는 연구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17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그 산업진흥을 위해서 만든 연구원입니다. 우리는 조선기자재 부분을 맡고 있고요. 그 본원은 부산에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그 여러 군데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있는 위치가 조선소가 있는 곳에 있죠. 즉 조선소가 있는 곳에 조선기자재 기업이 있어서 조선소에서 이렇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곳에 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주로 하는 일은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장비를 개발할 때 기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 지원을 하고 또 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나면 선박에 들어가는 장비는 엄격한 시험평가를 거쳐서 탑재를 하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급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전 세계 그 유명한 10군데의 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KR이라고 해서 한국 성급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 국가별로 대표하는 그 성급이 있는데요. 그 10개 성급을 아이악스라 그래서 그 세계 10대 성급이라고 합니다. 그 성급이 이제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형식 승인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험 성적서를 발행해줘야 그것을 보고 성급에서 형식 승인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설비를 많이 가지고 시험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그 친환경 선박 관련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 또 우리 구매리에서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깜짝 놀란 것이 오늘 날씨도 흐리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고 이 김해의 기업인들의 그 열정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메일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해 경제포럼이 189차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봐서 아마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남메일의 정창훈 사장님과 또 많은 기업분들 계십니다만 특히 또 여성기업협의회에 우리 회장도 와 계신데 한 78곳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해 전체는 뭐 9,000개 정도의 이렇게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그 데이터 나와 있어서 상당히 큰 그 경제 도심을 알 수 있었고요. 뭐 제가 오니까는 그 앞에 현판에 붙인다고 그 글을 하나 적으라 그래서 제가 그 탄소 중립 기술 혁신으로 김해시의 지속 성장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탄소 중립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조금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리 코메리가 올해 3가지 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그 통합 성능 인증 플랫폼이라 그래서 선박도 이제는 옛날과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 선박 그러면 조선소 항상 텔레비전에 보면 용접하는 거 나오고 페인팅하는 거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우리 산업부와 같이 기자분들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발 조선산업 이야기할 때 용접 페인팅만 좀 보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일부이고 실제로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그 캐드라고 하죠. 컴퓨터 설계. 그 다음에 건조하고 나서 시운전하는 과정. 아주 큰 배가 그 달리면서 선회를 할 때 그 선회 자국을 남기면서 도는 그림들 보시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멋있는 그림을 좀 보여주길 부탁했더니만 최근에는 아마 그 화면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신문사 사람도 계시니까 기자분도 계시고 아마 그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 용접하고 페인팅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조선 관련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멋있는 그림을 좀 보여줘야 젊은 친구들이 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가 선박 건조하는데 현장 작업도 있습니다만은 현장 작업은 점점 줄어듭니다. 즉 자동화되고 그 좋은 설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메리에서도 스마트 기사제 통합 성능 플랫폼 조성 사업이라 그래서 선박이 이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전동화되고 있습니다. 기계 부분은 적어지고요. 전기 전자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자장비 간의 상호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자동차의 경우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저 큰 선박도요.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전자장비 간의 그 전자파 장애로 인해서 오동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험을 우리 전자파 시험이라 하는데요. 그 시험이 점점 규격이 엄격해지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시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업으로 액체수소 기자재 시험 기반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제에 우리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삼성중공업에서 이 업무 때문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김해도 사실은 육상용 액화수소 기반 구축을 하려고 했었죠. 다음 기회에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해상용은 거제에 구축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후내년 정도 되면 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설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실증센터도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지만 연료가 이제는 친환경 연료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코메리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시험평가 그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메리 소개를 위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그 조선산업 하면 지금 매스컴으로 많이 듣고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회사 임원님이시고 사장님 많이 계시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야 요즘 조선 잘 된다더라 해서 조선소 주식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조선소 수주도 많이 받고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조선산업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 올리면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으로 해운산업이 있는 것이고 후방산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강이라든지 기자재, 전기전자 등 이런 후방산업이 받쳐줘야 됩니다. 즉 조선산업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종합제조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넓은 부지와 그 다양한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조선산업이 최근 와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즉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말 그대로 친환경 이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선박은 국제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있으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엄격한 그 환경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요. 어떻게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냐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영어 표현으로 넷제로라 그럽니다. 2050년까지는
선박이 운항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쓰면 자연스럽게 CO2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연료입니다. 현재의 연료. 단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즉 디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일상생활 쓰고 있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 디젤보다 휘발유를 쓰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휘발유보다는 그 LPG가 더 친환경적이고 또 앞으로는 수소, 당연히 전기자동차 전혀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역시 생각해 보면 전기 만들 때 뭘로 만듭니까? 역시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것이죠. 즉 지구 전체를 보면 그 우리가 웰 투 탱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즉 우리가 그 웰 즉 기름을 시추하기 위한 그 시추구부터 탱크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기름까지 전 과정을 봐서 CO2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발생하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소비자는 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아 하겠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전체를 고려해서 그 지구 환경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저도 학교에 강의도 하고 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날씨와 기후 어떻게 다르냐 물으면 금방 생각을 못 하는데요. 그 우리 오늘 날씨 비 오는 날씨죠. 이런 것을 날씨라 그러고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날씨의 오랫동안 변화를 기후라고 그럽니다. 그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걸 갖다 기후라고 하는 것이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여름철 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게 내리는 비이고 가장 덜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의 오늘의 날씨는 오늘의 기후는 내년에 절대 더 좋아지지 않는다. 더 나빠져서 나빠지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시거나 생활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지구 환경은 더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는 환경이다. 즉 비가 쏟아지도 지금보다 더 많이 쏟아지고 더워도 더 많이 더운 겨울에는 오히려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아서 찬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후 조건은 더 나빠질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IMO라는 국제회사기구에서 강력하게 2050년까지는 넷제로 탄소 발생을 못하는 선박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산업은 전후방 가치 사설이 아주 그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또 최근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 강연 자료는 책자로 나가 있으니까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조선산업 이야기할 때 우리 조선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후방산업이 조선기자재 산업이에요. 조선기자재 산업 하면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 조합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잘 하는 이야기가 제조업에서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비스라는 말을 더 넣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간단한 예가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 요즘 컴퓨터 쓰면서 네트워크 되지 않는 즉 인터넷에 물리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 쓸 수 있습니까? 아마 못 씁니다. 심지어는 그런 컴퓨터 고장났다 그러죠. 야, 내 컴퓨터 고장났어. 인터넷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박 기사제도 전에는 장비 납품하면 자기 혼자 배 안에서 잘 운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장나면 연락 오겠지. 그때 내가 수리해주면 되겠지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개념을 바꿔야 되느냐. 내가 납품한 장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면 그 장비는 고장난 겁니다.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선박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그 사장님들, 이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품 생산해서 공급하고 난 뒤에 내가 공급한 장비가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모니터링 못하고 계신다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모니터링을 해야 내 장비에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쓰고 어떤 기능은 안 쓰는지, 즉 장비를, 설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납품하고 뒤를 서비스 시장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납품할 때 얻는 이익, 즉 생산원가가 판매가 차이에서 나는 납품 이익밖에 못 얻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 소모품 또는 그 AS 요청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터 서비스 마켓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꼭 선박 기자재뿐만 아니라 어떤 장비라도 내가 납품하는 제품은 내가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상에서는 쉬워요. 선박에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 선박은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신 전공인데요. 요즘은 통신 기술이 발전되어 있어서 내가 납품한 장비 얼마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되는지. 또 센싱을 잘 하면 어떤 부분에 꼭 고장이 나겠다 하는 고장 예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고장 예지를 할 수 있어서 사용자한테 미리 연락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납품한 장비 아마 당연히 사용자는 모르죠. 모르겠지만 다음 항차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수리를 위한 부품을 보내드릴 테니 이것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락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 무상 서비스 기간 안에 있으면 무상으로 해드려야 될 것이고, 유상 서비스 기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보내면 그 장비를 운영하는 선박 같은 거는 그 보통 해무가라고 그러는데요. 공무감독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야,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어떻게 이 장비가 고장날 걸 알고 내고 미리 이것을 이런 조치를 하라고 알려줄까? 장비 신뢰성이 확 올라가죠. 그 기업의 신뢰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기업하고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잘 해서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하시는 분이 제조 서비스업을 넘어서 서비스 기술업,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 줄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적은 다음에 밑에 PD 서비스 기술 서비스업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 회사는 물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물건에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야. 즉 한마디로 기술이 있는 회사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에 적어놓고 그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되고 또 신뢰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업등록에 그 추가하는 거 뭐 돈 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도 더 주고 자체적인 기술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선기자재 관련 일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왼쪽과 같이 선체부, 기관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기술 장비별로 좀 나눌 수 있도록 분류를 바꾸자.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렇게 우측같이 분류를 바꿈으로써 더 기술 오리엔트돼서 생각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MO의 선박 온실 감축 요구를 그 시계열로 표시했는데요. 제가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중기 조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할 때는 최종 구호를 정해놓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법을 만들죠. 그래서 IMO에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일부는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개정 전략이라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오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점검 지표도 만들고 연료 전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넷제로 즉 CO2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선박의 연료를 뭘 쓰냐면 HFO라고 표현을 하는데 헤비 퓨얼입니다. 헤비 퓨얼이라는 아주 벙커시라는 거 들어보시죠, 그죠? 이 원유를 정제를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좀 맑은 기름이고 좀 내려가면 끈적해지는 기름. 디젤도 제법 끈적하면 그건 아주 좋은 기름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끈적한 기름. 근데 기름이 끈적할수록 옥탄가는 높습니다. 옥탄가라는 이야기는 그 질량 대비 가지는 에너지량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에너지를 태움으로써 나오는 황산화물, 속수라고 합니다. 질산산화물, 그 녹수라고 하는데요. 또 PM, 파티클이라든지 CO2는 훨씬 많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끈적한 에너지, 단위 무게당 옥탄가가 높은 에너지량이 많은 기름을 쓸수록 열량은 많아서 좋지만 대기 오염을 훨씬 많이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규제한 게 뭐냐면 속수 규제입니다. 황산화물 규제입니다. 황산화물이나 질산산화물은 빨리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 것이 대기 중에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면 실제 그 인간에 해롭다는 것은 자연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런 그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 왜 우리 자동차에는 디젤 쓰면 그 유로6라 그래서 0.05% 이하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미 자동차는 되어 있죠. 근데 선박에서는 그까지 못 가고요. 0.35%까지 낮추도록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규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스크라바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황산화물을 이렇게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스크라버를 거치게 해서 황산화물을 그 캡처를 잡는 것이 잡아서 그 오염이 방지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장치가 엄청 커요. 쉽게 해서 선박의 굴뚝 침리라고 하는데 그 굴뚝에 엄청난 장치를 붙여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그런 황산화물이나 그 질산산화물이 발생되지 않는 연료를 쓰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에 있는 연료, 즉 휘발유나 쓰면 됩니다. 근데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지금도 해양물류 값이 비쌉니다. 운반비가, 운송료가 비싸죠. 근데 그런 기름을 선박에 쓰게 하면 기름값이 2배, 3배 되니까 당연히 화물 운송비를 2, 3배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기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선박에 저렇게 CO2, 녹수, 속수를 많이 내는 것을 앞으로 안 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법령적으로 친환경 선박 이렇게 해서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선박은 전기 추진을 하거나 뭐 또 CO2를 적게 내는 그런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빠른 해결책은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즉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죠. 연료유 추진선에서 기존에 쓰는 연료를 이야기합니다. 주황색. 그것이 지금 2030년부터 점점 내려가서 2050년에는 전혀 못 쓰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넷제로를 위해서. 그럼 그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연두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무탄소 연료를 쓰면 됩니다만 무탄소 연료는 너무 비싸고 공급이 안 됩니다. 선박이 사용하는 그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세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뭘 써야 되느냐? 중간에 있죠. LNG를 써야 됩니다. 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2040년 정도까지는 LNG가 대세가 될 것이다. LNG는요, 일반 디젤보다도 속수는 90%, 그 녹수는 75%,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속수는 100%, 녹수는 75%, CO2는 녹수는 90%, 그 CO2는 한 75% 정도 저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수치를 좀 혼동하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황산화물은 LNG는 없고요.
질산산화물은 10% 정도 있습니다. CO2는 25% 정도 발생을 해요. 기존의 디젤 연료보다도. 그러면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넷제로는 못 가는 것이죠. 넷제로는 아까 CO2를 완전히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25%나 발생을 해요. 그러면 2040년 정도까지 쓰겠지만 2050년도에는 못 써야 되는데 그래도 좀 쓸 것이다. 어떻게 쓰느냐? LNG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 하면 CCS라고 하는 카본 캡처 시스템을, 즉 CO2를 배출시키지 않고요, CO2를 잡아주는 장치를 씁니다. 그 온보드 CCS라고 그러는데 그 선상용 탄소 잡아주는 장치. 그래서 우리말이 어려워서 그냥 CCS라고 영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CO2가 25% 발생되는 것을 대기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캡처를 해주는 거죠. 잡아주는 설비. 그래서 그것을 그 포집에, 우리말로는 포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15년간 내지 20년간 정도는 LNG를 쓰면서 온보드 CCS를 같이 탑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우리 조선기사제 기업을 제품을 준비하거나 또는 그 제품을 준비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시는 분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20년간은 LNG를 쓸 것이고, LNG 쓰면서 LNG가 넷제로로 가지 못하니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탄소 포집 장치를 쓴다고 하더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이게 아침에 오신 충분한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인류가 나오는데요.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스크가 가장 큰 컨테이너 선대를 가지고 있는 해운의 선대요. 머스크에서 메탄올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메탄올용 엔진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표시가 2스트로크 엔진, 4스트로크 엔진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스트로크 엔진은 메인 추진용 엔진, 배를 가게 하는 추진용 엔진이고요. 4스트로크 엔진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발전기 엔진 또는 보조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스트로크 엔진은요, 큰 힘을 내면서 RPM이 낮은 것이죠. 4스트로크 엔진은 자동차처럼 회전 속도가 좀 빠르면서 힘은 조금 덜 냅니다. 메인 추진용 엔진은 2스트로크 엔진을 쓰고 발전기용 엔진은 4스트로크 엔진을 쓰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은 지금 메인 추진용 엔진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는 밑에 그림을 보면 25년도 내년에 암모니아를 쓰는 엔진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는 엔진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마 7년, 8년 정도 돼야 수소를 사용하는 엔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추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 친환경 선박 개발 추진회라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기자재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선박에 탑재해서 시운전하고 실증하는 것은 향수산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같이 넷제로를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인데요. 여기 보면 친환경 선박 전조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코메리가 주관기관입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540억 원의 큰 예산이죠. 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10년간 예산이 2,500억 정도니까 매년 한 25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향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코메리가 주관기관으로 많은 기업들과 함께 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로 하는 일은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용 기자재, 즉 CO2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자재. 그 첫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료를 바꾸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무탄소 연료로 바꿔가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연료 이행정이라는 것은 보통 DF 엔진, Dual Fuel 엔진을 말합니다. 즉 두 가지 연료를 다 쓸 수 있도록 엔진을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LNG를 쓰고 또 나가서 암모니아를 쓰면 CO2 발생이 훨씬 적죠. 그런데 현재 시장 현황은
내가 쓰고 싶어도 그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우리 방카시나 디젤, 즉 선박용 연료는 지금까지도 공급받고 있었으니 공급이 원활합니다만 LNG 연료는 공급받기 힘듭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집에도 천연가스, 즉 도시가스 쓰고 있는데 뭘 그렇게 받기 힘들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성 기업인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잘 모르고 일반인이 잘 모르시는 거는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는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로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즉 도시가스공사가 액체 상태의 연료를 보관했다가 가정집으로 보내줄 때는 기화를 시켜서 기체로 바꿔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니 땅속에서 우리 유전에서 기름 빼고 천연가스 빼면 천연가스 기체 상태인데 그걸 가정집에 보내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실 건데요. 에너지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체 상태는 부피가 큽니다. 우리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는 프로판가스 이렇게 통으로 본배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한 통 받아도 뭐 한 2달 쓰나요? 2-3달 쓰고 나면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가스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부피가 되겠죠. 운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액화를 시키죠. LNG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3도, 마이너스 163도로 낮추면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바뀌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600분의 1로 줄여야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고 큰 탱크로 보관할 수 있지. 그것을 기체 상태라고 하면 운송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LNG 운반 선박은 어렵죠. 만들기 어렵죠. 왜? 화물 탱크, 카고 탱크가 마이너스 163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가 움직이면서 이 운송을 하는데 마이너스 163도 액체를 큰 탱크 싣고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가 LNG 캐리어는 가장 기술이 좋고 건조를 전 세계 발주 선박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친환경 연료는 LNG와 같이 대부분 기체 상태로 이용하는데 그것을 운송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송 보관을 위해서는 액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LNG의 경우는 액화하는 것이 163도인데요. 앞으로 액화 수소는 250도입니다. 마이너스 250도 이하로 내려가야 액화가 돼요. 온도가 훨씬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자재,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장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이프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LNG 벙커링 하는 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LNG 차가 있습니다. 지금 LNG를 공급해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호스를 연결해서 공급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성에가 다 끼입니다. 마이너스 163도니까 공기하고 부딪히면 성에 확 끼겠죠. 액화 수소는 훨씬 더 합니다. 즉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들어가는 물 재질도 훨씬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기술적으로 깊이 말씀드리면 어렵게 설명을 해야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속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탄올은 오히려 온도가 많이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탄올 쓰자고 머스크에서 했습니다만 이 메탄올의 특징은 공급이 잘 안 됩니다. 많은 연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신문지상 보시는지 매수금 관심을 있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머스크에서 이 정책을 기술 공급 때문에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메탄올 쓰겠다고 해놓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왜? 연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LNG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머스크 해운 자체도.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15년 내지 20년간은 LNG가 선박 연료의 주요한 연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 밑에 내용들은 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김해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뿌리 산업, 금속 가공
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회사들이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들한테 공급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급을 받아서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장비를, 설비를 제작을 해서 조선소 납품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설비 회사들도 앞으로 메탄올 쓰는 뭐를 만든다, LNG를 쓰는 뭐를 만든다, 암모니아 쓰는 뭐 설비를 만든다 할 때는 그 연료 특성을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내가 공급해야 되는 밸브, 내가 공급해야 되는 파이프 플랜지, 내가 공급해야 되는 어떤 부품이라도 어떤 속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fuel preparation space가 얼마나 필요하냐, 연료 탱크는 한 10바 정도가 필요하고 연료 밸브 유닛이 어떻게 하는 조금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걸 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저 위에 HF보다 저장 탱크 부피가 약 2,800가 필요하다 해놨죠. 앞으로 이제 저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쓰던 연료를 쓰면 선박의 연료 탱크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밑에 연료 탱크가 있어서 엔진 옆에 연료 탱크로서 충분히 연료 공급됐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부피 단위 옥탄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부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태평양 건너가는 연료 그 정도 탱크 사이즈면 됐는데, 친환경 연료로 갈수록 부피가 커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량당 옥탄가 적지 않습니까? 열량이 적다 보니까 에너지 이 양이 많아야 됩니다. 탱크가 2,800 커져요. 메탄올을 쓰더라도. 그런데 더 문제는 암모니아를 쓰면 약 4배 정도 필요합니다. 즉 탱크가 이제 엔진 옆에 있는 밑에 탱크로는 용량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 모양이, 배에 화물 실는 것은 앞에 있고 기름 탱크를 선박 위에 둥그러니 2개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선박 그림을 보면 암모니아를 쓰거나 LNG를 쓰는 선박은요, 자기 운항을 위해서 기름 탱크를 선상에 2개를 큰 것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 개발이 잘 돼서 잘 설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화물선은 화물을 실어서 운반해주는 운임을 받고 이익을 내는 게 화물선이죠. 그런데 자기 배 움직이기 위해서 화물 실는 공간에다가 연료 탱크를, 자기 움직이기 위한 연료 탱크만 실는다고 생각하면 수익이 날까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도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즉, 선박은 그대로지만 연료 탱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피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급해야 되는 부품들도 공간 활용, 즉 컴팩트하게 만들고 부피를 사이즈를 적게 만드는 기술, 그것이 경쟁력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재질 역시 저온 고압이 아까 흐른다 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니까 저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도 지금하고 다른 이중배관이라 그러죠. 안에 공기층이 들어가는 이중배관으로 이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연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암모니아 부분에 지금 국산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아마 김해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제가 하나하나 리스트 뽑아오진 않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우리 선박 장비 기자재를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연료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밸브류, 펌프류 이런 거 우리 김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지금까지 쓰던 거와는 다른 그런 환경을 요구하게 되니까 아마 제품도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깊은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산업 생태적인 부분, 즉 앞으로 우리 기자재 산업이 육성되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통 생태계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복잡한 것 같고 뭔가 정책적인 것 같고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제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간 거진 30년간 조선 1위국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 기술이 가장 좋고 양으로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예를 들면요. 작년에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조선 산업을 이야기할 때 수주를 얼마나 했다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CGT라고 하는 환산톤수라 그럽니다. 환산톤수는 실제 배는 몇 톤 이렇게 배의 그 톤수를 이야기하죠. 그걸 갖다 그로스 토네이지 총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톤수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산톤수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톤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전 세계 새롭게 신조해야 되는 선박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CGT 환산으로. 그런데 척수 환산으로 하면 확 달라집니다. 척수로 보면요. 작년에 1200척 이상을 중국에서 지었고 우리나라가 지은 것은 200척밖에 안 됩니다. 즉 200몇십 척밖에 안 돼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척수로는요. 그런데 환산톤수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쯤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짓는 선박은 고부가가 가치 선박, 즉 큰 배, 비싼 배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척수는 적지만 양은 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조선기사제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큰 배나 작은 배나 장비가 하나씩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비의 크기나 그 용량, 성능은 다르죠. 다르지만 개수로 봐서는 하나씩 들어가는 기사제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조선기사제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외국으로 점점 나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까지 조선기사제 기업은 한국에서 배를 많이 지었고 양뿐만 아니라 척수도 많았는데 이제는 양은 3분의 1쯤 가져가지만 척수는 5분의 1밖에 안 되니 해외에 직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기사제를 만들어서 외국에 직접 공급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조선소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이제 시장이 적어져서 안 됩니다. 그럼 직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기사제 산업계의 고민이죠. 그러면 산업 생태계가 좀 바꿔져야 됩니다. 요거는 그 산업 생태계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뭐 이런 것을 사업 분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요것은 그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여기 나왔다시피 조선기사제 산업을 조선 산업의 뭐라 표현할까요? 예전 표현을 하면 하청업체? 조선소에서 발주하면 그 발주에 따라서 기사제 만들어서 조선소에 납품하는 산업 이렇게만 봐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 개념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소가 배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척수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더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비싸고요. 국가의 사회적 여건이 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사제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조선소의 하청업체를 탈피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독자적인 브랜드로 직접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외국 조선소에 가서 수출할 수 있는 외국 성주한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 그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제조만 하던 제조 중심에서 오른쪽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부가가치화, 기술화, 제조 서비스, 더 나아가서 기술 서비스 회사로 이렇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들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받쳐줘야 되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이 기술이 안 돼서 그 모듈을 어디서 가져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요한 모듈을 못 가져와서 제품을 완성 못하는 경우 그 뭐 여기 계신 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M&A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조그만 부분을 자금력을 동원해서 회사를 M&A 할 수도 있고 또는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제3의 회사를 만들어서 너 기술되고 내 자금되고 해서 공동회사를 또 만들기도 하고 또는 공동기술 개발 나도 돈 좀 될 테니까 너도 돈 좀 돼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공동기술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즉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끝으로는 기업에서
좀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면 우리가 경험 많이 했던 것이 요소수 아닙니까? 그 차이에 넣는 요소수 사실 기술로서는 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공장이 거진 없어졌잖아요. 즉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는 이미 안 하고 생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중국에서 요소수 공급 안 하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게 공급망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는 많은 양이 아니라 유사시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죠. 따라서 여기 아마 김해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기업들도 그는 공급망 그 안정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이게 어느 외국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는 생산 단가가 더 높아서 많은 양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은 양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필요는 있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유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고 올 7월 달부터 생긴 기금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 찾아보시고 내가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 이 공급망의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러면 그 공급망 그 안정화 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서 그 금융적 지원을 받아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이것을 더 생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되겠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 생태계를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는 제가 오신 분 리스트를 하나하나 지금 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관련 일을 하시는 우리 그 회사 임원님께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완성차 회사가 있고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산업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의 1차 기자재, 2차 기자재, 3차 기자재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실제 그런 생태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었다는 것은 장단점이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배를 많이 만들 때는 장점이었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의 협력회사가 300개가 넘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가끔씩 사장님이 협력회사 협의회라 해서 300분 이상을 모시고 식사도 모시면서 우리 배 만드는데 기자재 잘 공급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도 하고 이런 거 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아마 그 협력회에 가입돼 보신 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현대중공업으로 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 또 기자재 기업이 단가를 올리는 데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뭐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선소서 저를 아주 그 비하하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하겠지만 야단치겠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정확한 팩트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자재 업계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소 계속 많이 사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배 짓는 양이 줄어드는데 많이 못 사주잖아요. 그럼 그 많은 기업들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유지 안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글로벌 경쟁을 가지려고 하면 그 부품 기업 하나하나가 외국 직접 수출하기 힘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듈별, 설비별 수직 계열화가 필요합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뜻은 예를 들면 한번 들어볼까요? 저 에너지가 바뀌면 엔진은 대기업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연료 공급 장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면 가바나라 그러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연료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그 장치는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이 해야 될 일이죠. 그 연료 공급 장치만 하더라도 펌프, 밸브, 파이프 등 제어 장치 등
여러 가지 회사가 필요하고 적어도 20, 30개의 회사들이 붙어서 그걸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소가 20, 30개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조선소 안에서 구성했죠. 그러나 조선소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 적게 만들고 그런 팀이 없어요. 뭐 유명한 그 S사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S사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 연료 공급 장치라고 하는 스키드, 그 제품군이죠. 제품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 제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20, 30개 회사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즉, 그 회사가 하나의 클러스터화가 돼줘야 됩니다. 중견기업 이름과 브랜드로서 우리 회사는 연료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내세우고 그 회사가 다시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조선소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중견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1차 밴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는 2차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생태계가 바꿔져야 된다. 뭐 여기 사장들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신데 외람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좀 뭐랄까 자존심도 강하지 않습니까? 야, 이때까지 내 조선소 직접 납품했는데 내가 왜 A사에 납품해야 돼?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속적인 그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태계를 좀 바꿔가는 노력.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뭐 지원은 하겠지만 우리 연구는 정부와 산업계의 중간 역할이라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그 민간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생태계를 다시 구성하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앞으로는 점점 그 이제 이런 그룹화, 패키지화, 우리 그 패키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패키지화된 해야 되고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패키지 시설 장치 간에 좀 협업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이런 모임도 주관하는 우리 김혜 씨나 우리 경남매일 등 우리 여성기업협회도 있고 또 이런 기업 리더들께서 야 우리도 그렇게 좀 끼리끼리 잘 모여서 경쟁력을 좀 키우자 서로 잘났다 하지 말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주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리고 시간이 지금 정확히 그 시간을 보니까 50분을 제가 썼거든요. 그 타이머를 누르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 50분은 시간이 한정이 있어서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저는 또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학기 조선기자직 개론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이 50분에 뭔가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 말씀드리고 싶으면 욕심은 많았는데 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잘 못 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정리를 간단히 하면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것은 첫째가 거기에 사용하는 연료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게 첫째였고 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 효율도 있습니다. ICT화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김해에는 그러니까 기계 제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연료가 바뀌는 부분을 주로 말씀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조선해양기자연구원 코메리가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김해하고는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 양산에는 우리 하이브리드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재작년부터 사업을 양산시와 맺어서 하고 있는데 김해시와는 아직 특별한 일을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해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김해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관심을 더 가지고 오고 김해시와도 이렇게 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